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님이 통일을 위해 현재를 담담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위해 담대한 구상을 함께 나눠보는 요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그 어떤 오늘은 첫 해니까 역시 같은 똑같은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네, 어렵죠. 네. 세계는 지금 할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현재를 담담하게 짚어보고 또 통일을 위한 미래를 담대하게 구상해보는 시간입니다. 통일 담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청객은 없지만 네,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어떤 주제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와 아주 밀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이라서 누구를 모셔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네,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지영입니다. 첫 시간에 첫 게스트세요. 예,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편안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통일을 꿈꾸는 MZ세대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MZ세대 통일운동가 바로 접니다. 네. 통일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통일운동은 마음 깊이 진정성을 다해서 네,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대담이 좀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려운 거 먼저 여쭤볼게요. 예. 한반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큰 질문이긴 한데요. 네. 지금 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미중 경쟁이 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들이 굉장히 크게 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유가라던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보면 구조적인 어떤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중 경쟁인데요. 미중 경쟁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특히 한국에게 경제적인 여파, 특히 반도체라던가 네. 아니면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안보적 긴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한반도로 전이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금 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게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너 도대체 어디에 설지 명확하게 해. 약간 그런 걸 좀 압박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 같은 거 진짜 소리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산업 전반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운동 하시면서 아 이거 진짜 나 느낀다. 느낄 때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네. 특히나 이제 뉴스에서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이 대만을 또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또 발표하기도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중국하고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러면은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미중 경쟁과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안보적 불안감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대만 침공이 벌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군사전략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북한 쪽의 도발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만약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대만 전쟁에 투입이 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안보적인 공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려면 네. 중국 내부의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상황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들은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라던가 아니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곡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제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WTO에 들어간 이후부터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만약에 일으키는 순간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국제체제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정권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너질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전쟁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의 안정성까지 위협을 받는 시나리오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하나 가능성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만이 독립으로 확실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외부 세력이 대만의 독립을 자극해서 대만이 독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신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혹은 통일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만에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으로서 지금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직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입장들은 물론 전쟁 억제를 위한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이 우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중국은 이 전쟁의 목표를 길게 잡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만을 친중국화 시키고 나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거고요. 일주일 만에요? 예. 왜냐하면 대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목표는 일주일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가는 겁니까? 예상을 잘못한 거죠. 예. 준비도 잘못된 예. 거고. 그래서 중국이 하는 시나리오대로 이게 갈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 대만 전쟁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장은 한반도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얘기네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양안 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 일어나겠어? 또는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돌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지금 정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항상 미중 사이에서 낀 상태처럼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경제안보적인 관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그들과의 전략적인 외교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과의 외교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북한이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모색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전쟁이 전이가 됐을 때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야 전쟁을 예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예. 우리가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막 싸우고 싶지만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느 쪽이 실익이 있을 것이냐를 따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예. 와 진짜 이게 진짜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한 북한 이게 아니라 시각을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 설마 그냥 말로만 그치. 으름장을 놓는 거겠지 이게 실제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일어나는 거 보고 정말 저는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와 그래도 중국의 좀 차이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 어떤 면에서 좀 중국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보시는지 저는 또 그 역사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에 쭉 경제 발전에 집중을 좀 해왔고요. 중국이 서방과 어찌 보면 마찰을 일으켰던 부분 가장 크게 꼽자면 89년 천안문 때 중국 사람들을 국가가 사실은 무력으로 진압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과 경제적으로 단절이 된 적이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89년 이후에는 사실 중국은 양안 사이에서 군사적인 긴장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이 끊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를 잘 보시면 러시아는 1990년대 말에 체첸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2008년경에
그루지아, 지금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2014년에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그 질문, 아까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전문가들도 사실 2021년에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1990년대 말에 전쟁을 했던 나라, 2008년에 다른 나라를 침공했던 나라, 그리고 2014년에 크림반도를 들어갔던 나라, 그리고 나토의 동지인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네. 그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방과 우크라이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잘못했대요. 생각이 짧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지나가 버린 거네요. 그 질문을 잘못 던짐으로 인해서 잘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일 담담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외교 얘기를 오래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돼서 북한 외교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하나의 장점이 있을 거고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엄청 부자친구. 네, 북한에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상구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네, 진짜 외교 관계를 사람 간의 관계로 풀어봐도 이해가 딱 되시지 않아요?